514페이지 개발의 유형, 개발 방식. 개발 방식. 다른 거 묻는 거 아니고 그냥 개발 방식의 개념 묻습니다. 개념. 그래서 개발 방식에서 제일 먼저 재개발의 종류 나오죠. 재개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개발은 어떻게 기억하고 마시자. 재개발은 수, 개, 보, 철 이렇게 기억하시고 수는 빼기 내용에서 개는 더하기, 보는 소극, 철은 적극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수는 수복 재개발을 말하는 거고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랬어요? 노후화나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 그래서 노후화나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빼기.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첨가. 그 첨가하는 걸 더하기로 표현한 거고 보존 재개발은 보는 보존 재개발. 보존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나 불량 상태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소극적인 거. 철거 재개발은 기존의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장 손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극이라고 기억하시랬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단어만 기억하시면 내용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51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용지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거 있죠. 그럼 얘는 개발에 필요한 땅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땅 개발하면 되죠. 뭘? 그걸 단순 개발 방식. 두 번째는 개발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공법에서 나오는 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주고 사면 되죠. 매수 또는 수용.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도 있겠죠.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 개념은 뭐 이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단순 개발 방식은 내 땅을 내 돈으로 내가 직접 개발한 거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에도 내 땅, 개발 이후에도 내 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권리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권리 불변. 환지 방식은 개발한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건데 다 안 돌려주죠. 비용 충당하는 땅인 채비지나 공공용지는 빼고 감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권리가 축소되는 방식이라고 했고 매수 수용 방식은 돈 주고 샀으니까 개발되기 전에는 내 땅이었지만 팔아버렸으니까 남의 땅 돼버렸죠. 그래서 권리가 아예 소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혼합 또는 혼용 방식은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얘는 돈 주고 산 땅을 개발한 다음에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파는 거라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결합된 게 혼합, 혼용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념 물어요. 그냥 개념.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는 그 환지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해 놓고 용지 취득 방식 중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개발 방식은 뭡니까? 그래서 환지 방식 찾아내는 거 시험 문제 물었었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516페이지 양가로 8번에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 나오죠. 그럼 얘는 개발의 주체가 누구일 때? 민간. 제2섹터인 민간이 개발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책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민간 개발 방식은 일단 크게 분류를 하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고 지주 공동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는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지주 공동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랑 비교하다 보니까 일로 나왔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정도까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은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얘도 공부하실 때는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아까 단순 개발 방식처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주 공동사업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그 땅에 대한 개발 사업은 전문 개발업자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지주 공동 사업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짝꿍이 되는 거죠, 짝꿍. 얘는 토지 소유자 혼자 한 거고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거고. 그래서 그 516페이지에는 자치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의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해서 직접 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모든 걸 다 하려니까 그만큼 수익성도 높고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겠죠. 근데 단점은 그만큼 개발에 대한 위험을 나 혼자 다 부담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크다라는 건 단점. 이에 반해서 지주 공동사업은 의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사람들 간에 서로 위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산시킨다. 종류 시험에 물어요, 종류. 그럼 그 종류가 아까 토지개발 신탁과 구별하셔야 되는 사업 위탁 방식도 이 안으로 집어 넣으랬죠. 그러면 지주 공동사업의 방식은 4가지입니다, 4가지. 근데 이 4가지가 토지 소유자가 개발할 걸 개발업자를 통해서 개발했잖아요. 그럼 얘한테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비용. 그럼 그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4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은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공사비를 뭐로 지불할 수 있다? 물건으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 그걸 공사비 대물변제형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공사 비용을 제공을 해서 일단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 가격과 공사 비용의 비율에 맞게 건물을 나눠 가진 거예요. 건물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제일 쉽고.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완성된 건물을 분양을 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뭘 지급했다?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뭐 이름의 개념이 다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조합 같은 거 만들어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 가지고 재개발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투자자 모집표.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면서 개발업자한테 일정한 비용,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지주 공동사업 방식으로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토지개발 신탁하고 사업 위탁 방식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탁자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헷갈리지, 이거. 그래서 518페이지 가셔서 사업 위탁 방식을 먼저 좀 보시면,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건 얘는 지주 공동사업의 한 형태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대신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개발업자는 그 사업 시행을 대신해주고 그에 따른 뭐를 받는 형태다? 수수료 받는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소유권의 변동이나 이런 게 생길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누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왜? 자기 사업이니까. 시행만 대신해 준 거니까. 그래서 리을번에 있는 것처럼 개발 사업에서 나온 수익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사업 위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의 사업인데 그 시행만 다른 애가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형태라면, 한 페이지 앞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은, 한 페이지 앞에 517페이지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은 기억번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신탁회사라는 데한테 신탁을 해서 개발, 관리, 처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탁을 한다는 건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니은번에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는데 개발할 돈이 없어요. 또는 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신탁회사라는 데한테 맡기고 대신 개발해 주고 개발이 끝나면 다시 나한테 되돌려 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셔서 신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디귿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아예 이전돼 버립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는 미음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수익증권이라는 걸 교부를 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 수익증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개발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의 명의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으니까 신탁회사한테로 넘어갔으니까 돈도 누가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그럼 완성된 건물도 기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신탁회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읍번에 있는 것처럼 신탁회사가 돈을 대서 건물을 준공을 하면 신탁회사 건물이니까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아까 수익증권을 배당받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해 주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탁회사는 신탁회사 나름대로 수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대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놓고 15번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건 개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종료가 됐겠죠. 그러면 그 신탁회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 다 나눠 가졌으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반환해 주는 형태가 토지개발 신탁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니까 그 밑에 표에 구별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사업 수탁이든 토지개발 신탁이든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책에서는 둘 다 신탁 대상이라고 써놨는데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만 신탁이라 하죠. 그러니까 위탁 대상이에요. 위탁 대상. 그러니까 맡긴 거의 대상이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그냥 개발 사업의 시행만을 맡긴 거고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아예 뭘 맡겼다? 토지의 소유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나타나지 않지만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니까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나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신해준 개발업자는 그로부터 수수료만 받는 거고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이전됐으니까 개발 사업의 주체나 비용 부담자가 다 누구로 변하는 거다? 신탁회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개발한 사업으로부터 토지 소유자는 수익만 배당받는 형태인 거죠. 두 개 구별하라고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내는 문제니까 잘 구별하시면 되고. 그 옆에 5번에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개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하나의 법인이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법인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동 법인체를 컨소시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 개념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구분하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그래서 다 뭉뚱그려 갖고 개발 방식의 개념이 잘못 설명된 거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실제 냈던 문제 형태가 책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책에 547페이지 가봅니다. 547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회차 표시가 안 돼 있죠? 회차 표시 안 돼 있으면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민간 개발 방식이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구나라고 분류를 하시면 더 좋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개념하시면 돼요. 그럼 1번 자체 개발 사업은 어떤 거? 토지 소유자 혼자 자기가 자기 땅을 직접 개발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왜? 자기 땅 내가 개발하니까. 근데 혼자 개발하는 거니까 그만큼 개발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했죠. 그럼 1번은 맞는 얘기 한 거네. 2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일단 개발을 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가격과 공사비 비율로 나눠 가졌대요. 그럼 얘는 공사 비용을 물건으로 떼어준 공사비 대물 변경이라고 나와도 상관없고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 3번 토지개발 신탁 방식과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토지개발 신탁에서만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럼 거기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건 신탁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토지 신탁, 사업 수탁 방식에 대한 얘기죠. 사업 수탁. 그럼 얘는 공통점이 아니라 두 개가 차이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토지개발 신탁.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인 건 수탁.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한 점이 아니라 차이점. 4번, 그럼 3번이 틀렸고, 4번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개념이 이름에 다 나와 있네요. 얘는 뭐야? 컨소시엄 구성 방식.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개념이 이름 다 나와 있죠?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거니까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런 거네요. 틀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앞으로 가시면, 마케팅은 못 하겠네, 오늘. 어디로 가시냐면, 마케팅은 뭐 다음 주에 하죠, 뭐. 책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519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에,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민간 자금 도입이라고 하는 무슨 방식? PFI 라는 거로부터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건 결국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누구 돈이 들어오는 거? 민간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PFI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공부하실 게 이런 PFI 방식의 네 가지가 있대요. 책에. BTO, BTL, BOT, BO. 근데 이 네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를 묻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BTO, BTL, BOT, BO를 구별하시는 건데 이거 자체를 구별하시지 말랬어요. 공부하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영어 약자들 B, T, O, L 얘네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말 맞추면 되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구별하세요. 근데 주의하실 건 이 네 가지 단어들의 주어, 즉 주체는 전부 다 누구다? 민간이다. 왜? 민간 자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B는 다 들어가니까 구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B는 영어로는 빌드, 그래서 민간이 지 돈 들여서 직접 개발한 걸 B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문제 읽다가 민간이 직접 개발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로 쓰시면 된다? B. T는 트랜스퍼, 그래서 민간이 개발한 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해주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돈 받고 팔았으면 매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무상이전합니다. 오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오퍼레이트라는 단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오운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오퍼레이트는 소유권을 민간에 갖고 있느냐 정부가 갖고 있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민간에서 이 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민간에서 이 시설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직접 운영해서 이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는 걸 오퍼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오운은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 시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를 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자가 나왔는데 T자랑 같이 있다. 그럼 T라는 것 자체가 뭘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하는 걸 뜻하니까 이 오가 민간이 소유하는 개념이 될 수는 절대 없죠. 왜?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 줬는데 민간이 또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 T랑 같이 오는 오는 무조건 뭐예요? 민간이 운영해서 직접 수익을 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L은 뭐예요? 리스라고 그래서 민간한테 이 시설의 운영권을 줬어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권은 갖고는 있는데 이걸 운영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이 시설을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부한테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시설을 임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L로 표현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BTO가 뭔지 20자 내외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은. 중간식 시험이 아니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개발과 동시에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민간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만 내고 있다. 이 방식을 뭐라 부릅니까?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어 약자들 따서 BTO. 민간이 개발한 시설인데 일단 민간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다가 정부한테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해줬다. 그럼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BOT.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민간은 운영권을 받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한테 임대해주고 있다. 그럼 뭐 BTL.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정부한테 소유권 안 넘기고 민간이 보유하면서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게 공공서비스다. 그러면 BO.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는 걸 영어로 바꿀 줄만 아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까지만 풀고 집에 갈게요. 아니, 집에 못 가시겠구나. 아, 오늘 문제 안 푼다고 그랬네? 오후에? 그래서 책에 어디 있냐면 549페이지 가봐요. 549. 12번하고 13번 문제인데 12번은 22회 때 3번 지문 하나 나왔죠? 3번에 BOT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뒤에 한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글을. 그러면 뒤에 한글에서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까지를 영어로 뭐로 표현한다? B로 표현합니다. B.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하고 운영한 후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O.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걸 T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대로 연결하면 뭐예요? B, O, T.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에요. 13번 가봅니다. 답은 다른 데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13번 회차 표시 없으니까 작년 문제죠. 이것도.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그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 PFI라고 하는 이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읽어봐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시설의 준공. 이게 B예요.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또는 정부 등에 기속됐다. 소유권 넘어가는 걸 T라고 하죠. T.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O죠, 뭘. 그러면 쭉 연결해보면 뭐가 돼? B, T, O. 틀리는 분이 이해가 안 돼, 이거. 아, 모르겠다. 영어 단어, 이거 못 바꾸면. 이렇게 못 바꾸면. 요거 단어 몇 개 외워두세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개발론에서. 그래서 개발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 기반 분석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할만해요. 마케팅은 다음 주에 봐야겠네요. 마케팅은 다음 주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진도표가 나갔죠. 그것도 뭐 나눠준가 하신 분 있던데. 문제집 다 받으셨죠? 그 문제집에서 풀어보셔야 될 문항의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내용 나갈 거예요. 감정평가는 나갈 겁니다. 7월 1일까지는 진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9주가 나오니까. 그래서 7월 1일까지는 내용 진도 나갈 거고 7월 8일부터 8주 동안 문제집 풀 건데 문제집 풀 때는 예습 안 해갖고 오시면 수업 듣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각보다 문제수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집이라는 게 구색을 맞춰야 돼서 시험에 나오는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갖다 놓은 문제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봐야 될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진도표에 있는 문제들이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갖고 오시면 더 좋고, 그 옛날에는 그래서 다 풀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미치는 거예요. 푸는 사람은 푸는 사람대로 속 터지고, 그 다음에 풀어와야 되는 분들은 풀어오지도 않았는데 문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더 답답하고, 그리고 시간 없으니까 설명은 대충대충 하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40문제까지 나눠드렸었는데 그것도 벅차대요. 그래서 30개로 확 줄였어.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문제풀이반 때는 4교시로 나눠서 나가는데 처음에 2시간은 1교시하고 2교시는 요약집 가지고 내용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내용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엔 어떤 요청이 나왔냐면 문제는 어차피 내가 풀 거니까 동영상에서 내용만 쭉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 너무 번거롭다는 거예요.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1, 2교시에는 내용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월달이나 10월달 돼서 학개론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기본서 설명한 거 가지고 들으려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다 모아서 들어보면 1교시 이때 1, 2교시는 아마 35분에서 40분 정도씩 할 거예요. 지금보다 짧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그러면은 8주니까 16개잖아요. 16개. 그럼 다 합쳐봐야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거 1.2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돌려 들으면 하루면 다 봐요, 이거.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는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 3교시하고 4교시는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5분에서 40분쯤 나갈 건데 한 15개째 풀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 정도 맞추느라고 했으니까 물론 거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풀어보시면 더 좋고 그리고 풀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는 그 문제만 딱 풀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건 다 풀어오세요. 나머지 과목들도 아마 어떤 형태로든 진도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저처럼 문항 번호를 일일이 적어주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짝수만 풀어오세요, 홀수만 풀어오세요, 아니면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다 정해 주실 테니까 문제 풀이반 때는 과목 불문하고 무조건 다 풀어갖고 오세요. 안 풀어오시면 돈 아까워. 문제집 사서 나는 풀어본 적도 없고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주면 집에 가서 또 풀진 않을 거 아니요. 그럼 난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집이 돼요. 그럼 돈 아까워요, 솔직히. 그래서 예습 꼭 해갖고 오시라고 한 거고 진도표가 미리 나간 이유는 뭐 다음 주부터 문제 풀이 하니까 다음 주부터 문제 풀어야지 과목이 6개니까 분명히 밀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시간 날 때 풀어주세요. 그러라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기본서 갖고 와야 돼요. 네, 다음 주에 7월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